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답답하고 속 터지는 여동생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여동생을 그 악마의 소굴에서 끌고 나오게 된 기막힌 이야기를 부디 내 딸 이야기다 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개인 사업을 시작한 저는 20대 후반에 성공한 사업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대학에 보내주실 능력은 되셨지만 워낙 공부하는 담을 쌓고 지냈던 저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어요. 대학에 간다면 공부머리가 있는 여동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성인이 되면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을 설득해 사업 자본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거의 10년 고생 끝에 빛을 보게 된 거죠. 결혼 생각도 없고 오로지 머릿속에 사업뿐이었던 저는 번 돈을 가족에게 쓰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10년간 좋을 때도 있었지만 좌절도 절망도 많았고 그때마다 저를 믿어주신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힘든 와중에도 여동생 대학 등록금은 전부 제가 냈고 지금도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붙이고 있어요. 아빠, 일 그만두라니까. 내가 매달 용돈 더 줄게. 아무리 그래도 사지 멀쩡한데 자식한테 의지해 살 수는 없지. 나중에 너 결혼하면 사위한테도 면목 없고 너가 준 돈은 잘 받아뒀다가 내가 더 늙고 힘 없어질 때 쓴마. 아, 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그렇게 쪼잔한 놈이랑 결혼할까봐 그래? 내가 매일같이 쉬지도 않고 일하는 이유가 뭔데? 다 엄마 아빠 더 편하게 사시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엄마랑 아빠는 지금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해. 주변에 보면 너만큼 부모 생각해서 돈 쓰는 딸도 없어. 열아들 안 부럽단 소리가 이런 거지. 고맙다 정연아. 정말 고마워. 부모님께서도 제가 주시는 돈을 당연하게 받지 않으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문제는 저랑 6살 터울의 여동생이었어요. 저는 어디 가서 사주를 보면 아들로 태어났어야 하는 장군감 기질이 있는 장녀라는 소리를 듣는 반면 여동생은 천상공주라 주변에서 떠받들고 살아야 잘 사는 팔자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다행히 6살 터울이라 저한테도 너무 소중하고 예쁜 동생이었죠. 예쁘장하게 생겨 어려서부터 애교도 많아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예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저와 부모님 속을 숯처럼 새카맣게 태우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대학 때부터 웬 날라리 같은 놈과 엮여 연애하는 것 같더니 기어이 결혼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대학 때 연애야 누구나 하잖아요. 이왕이면 성실하고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다 싶지만 젊어서 불타오르는 사랑을 누가 말리나요? 저렇게 사귀다 말겠지. 내 여동생 정도면 좋다는 사람 널렸을 텐데 하고 가볍게 넘긴 게 문제였습니다. 수연아, 걔 말고 다른 애 좀 만나면 안 돼? 언니는 애써 벌어 너 대학 보냈는데 대학도 안 나온 애랑 계속 만나는 거 싫어. 언니,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언니도 대학 안 나와서 그렇게 성공해놓고 왜 그래? 언니처럼 처음부터 목표가 있는 친구면 말을 안 하지. 걔는 애써 집에서 비싼 등록금까지 줬는데도 학교 안 나가서 제적당했다며. 세상에 얼마나 수업을 안 나갔으면 학교에서 쫓겨나? 승호도 언니처럼 사업가 체질이라 그래. 승호도 기회만 있으면 언제나 날아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군대 선임이 그러는데 승호한테 언젠가는 진짜 큰 인물 될 거라고 했대. 공부만 좀 더 잘했으면 나랏밥 먹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더라니까. 놈팽이가 나랏밥은 무슨. 아휴, 정말 속상해 죽겠어 진짜. 공주님처럼 떠받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엄마 말 들어보면 방에서 허구한 날 울면서 매달리기만 하는 것 같더래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요. 그러다가 좋을 때는 또 어찌나 좋은지 네가 좋으면 됐다 싶게 또 행복해했어요.
남자애가 인물이 좋기는 했어요. 서울에 놀러 가면 연예 기획사에서도 몇 차례나 명함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요. 끼가 없어 그런 쪽으로는 못 간 것 같은데 인성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인물에도 밥 벌어먹고 사는 건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둘이 좋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데 싶었던 일이 터졌습니다. 여동생이랑 목욕탕에 가게 됐는데 안 그러던 애가 자꾸 제 앞에서 수건으로 앞을 가리면서 다니더라고요. 갑자기 언니 앞에서 내외하나 싶어 귀엽기도 하고 웃겨서 장난치며 수건을 빼앗았는데 저는 그만 놀라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동생의 사타구니 쪽에 웬 문신이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뭐야? 아이, 보지 마. 여동생이 다시 수건을 빼앗아 가서 가리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수건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동생 이름과 그 남자의 이름 사이에 하트가 있는 문신이었어요. 이수연 하트 정승호 하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여동생을 빤히 쳐다보았죠. 그랬더니 여동생이 변명하듯 그러는 거예요. 아니, 승호가 불안하니까 해달래서 나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야. 수연아, 그게 문제지. 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였으면 언니도 말을 안 해. 근데 걔가 이런 걸 해달란다고 덥석 해줬단 말이야? 뭐가 불안한데? 너 바람 필까봐 불안하대? 그렇게 자신 없는 놈을 왜 만나? 어차피 안 보이는 데니까. 안 보이긴 뭐가 안 보여. 수영장도 못 가게 생겼는데. 모처럼 기분 좋게 여동생과 나선 목욕탕이었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일단 부모님 아시면 너무 속상해할까봐 저 혼자만 알고 여동생에게 당장 가서 지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흔적도 남지 않게 지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신이란 게 할 때는 쉬워도 지울 때는 돈도 돈이지만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작지 않은 크기라서 한 번으로는 어림도 없고 여러 차례 받아야 하고요. 저랑 나이 터울도 있고 사랑스러운 막내로만 자라긴 했어도 학창시절에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다 질환 좋은 그 남자애를 만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게 그 남자애와의 자리를 주선해달라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동생 성화의 어거지로 나온 남자애는 자세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나는 둘이 작년부터 잘 만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승호 씨가 한 번씩 우리 수연이 속상하게 할 때마다 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너무 속상해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수연이도 가끔 나 빡치게 하는데요. 빡치게? 그래요. 우리 수연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빡치게 하던가요? 남자 있는 자리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나가는 거요. 그건 학교 조별과제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대도 아닌데 어떻게 학교 수업에서 남자를 피해. 그리고 졸업하고는 이제 그런 일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대로 편입하라고 했잖아. 그래요. 지금은 해결된 문제 같은데 또 있어요? 취업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취업 준비한다고 하는 것도요. 취업을 안 하면 돈은 어떻게 벌어요? 내가 벌어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데도 취업하겠다고 고집하는 건 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저것 때문에 내가 진짜 빡친다고요. 남자 자존심 뭉개지게.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럼 직장이 어딘데요? 우리 수연이가 취업 안 해도 될 정도인가 궁금해서요. 지금은 피방 알바랑 배달하는데요. 근데 그걸로는 수연이가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는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기다려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직접 만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절대 이런 놈과 내 여동생을 만나게 할 순 없다. 다짐했습니다.
철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생 아니고 20대 중반이잖아요. 그것도 군대까지 다녀온. 그런데 저한테 쓰는 말투하며 삶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너무 아닌 겁니다. 문 씨는 왜 하게 한 거예요? 수연이 언니로서 너무 속상해서 묻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는 마음이 커도 애 몸에 평생 남을 수 있는 흔적을 남기는 게 사랑이에요? 어차피 안 보이는데 했잖아요. 수연이만 한 거 아니에요. 나도 했어요. 그리고 보이는데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안 벗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한 건데 뭐가 문제인데요? 수연이가 하기 싫다는데도 한 거잖아요. 세상에 싫다는 거 억지로 하게 하는 남자친구가 어딨어요? 내 친구 여친들은 다 해주던데 목에 해달라는 거 싫다고 해서 나도 배려한 건데 그게 왜요?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더는 이야기할 가치가 없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수연이 그만 만나요.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아요. 알겠어요? 언니, 가만히 있어. 이수연, 너도 똑똑히 들어. 엄마랑 아빠가 너 남자한테 고작 이런 대접 받으라고 귀하게 키웠어? 언니가 이딴 놈 만나서 그런 문신이나 하고 다니라고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한 줄 알아? 아이씨, 언니면 다예요? 뭔데 참견이에요? 나도 이수연도 고딩 아니고 성인인데 왜 사기라 마라 훈계질이냐고요. 진짜 짱나게 하네. 진짜 더는 볼 것도 들을 것도 없다. 일어나. 언니, 빨리 일어나! 저는 우는 여동생을 억지로 끌고 나와버렸습니다. 여동생은 저에게 붙들려 끌려가면서도 연신 뒤를 돌아보며 남자애를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속이 문드러지다 못해 짓무르는 것 같았죠. 여동생에게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부모님께 다 말씀드리겠다 통보한 후 보냈어요. 그게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제가 어떻게 해야 했나 싶어요. 애를 데리고 영영 못 만나도록 해외로 데리고 갔어야 하는 걸까요? 다음날 엄마한테 다급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글쎄 여동생이 집을 나간 겁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 않는 동생에 결국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두 분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잘했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현명한 사람일 수 없었거든요. 경찰에서는 실종으로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가족 연락만 받지 않은 것뿐이지 경찰한테는 직접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더라고요. 여동생에게 전혀 연락이 없었던 반년 동안 엄마는 몸무게가 무려 10kg이나 빠졌었습니다. 아빠도 거진 매일 술을 달고 살았고요. 그러다 6개월 만에 배가 불러 찾아온 것이었어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찾아온 여동생의 몰골에 엄마가 쓰러져 실려가셨고 저는 그 소식 듣고 갔죠. 얼마나 화가 나던지 보자마자 뺨이라도 올려붙이려고 손을 들었는데 도저히 힘이 안 실리더라고요. 엄마만큼이나 살이 빠져 배만 볼록 튀어나온 애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속상해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중에 여동생과 그 남자애가 직접 찾아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아빠, 미안해.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어. 그래서 애를 낳아서 같이 키우겠다는 거야? 이제 지울 수도 없어. 우리 결혼할게. 잘 살게, 아빠. 한 번만 믿어주라, 어? 아버님, 제가 수연이랑 뱃속의 이 아이 정말 책임지고 잘 키워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두 분께 허락받으려고 최근에 취직도 했어요.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될 테니 한 번만 좀 믿어주세요. 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것들이 작정하고 일부러 애를 만들어 왔구나, 지우지도 못할 시기에 찾아와 결혼 허락을 받으려는구나 싶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애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냐, 허락해야지 했지만 전 끝까지 반대했었어요.
남자애가 부모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는 그 실체를 알잖아요. 애는 어쩔 수 없으니 낳으라고 해. 혼자 키울 수 있어. 내가 서포트하면 되니까. 근데 결혼은 안 돼. 애를 낳아서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는 순간 수연이 인생 망치는 거라고. 애 아빠가 결혼해서 책임져 준다는데 어떻게 그럼. 혼자 애 키우고 사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걔 진짜 싹수가 노랗다고. 절대 수연이 행복을 위해 살 애가 아니야. 하지만 부모 마음이랑 언니 마음은 다른가 보더라고요. 저는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귀한 딸이 당장 미혼모로 사는 것보다 무늬만 남편이어도 곁에 사람이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 없이 반년을 고통에 살았던 엄마는 혼인신고를 허락받고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하더라고요. 사돈 쪽에서도 제부는 반은 내놓은 자식이더군요. 그 집은 아들 둘에 제부 위로 형이 있었는데 형이 공부도 잘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부모의 자랑이었어요. 그에 비해 많이 뒤처지는 제부는 알아서 살아라 라는 식으로 신경도 안 쓰고 있었고요. 저희와 마찬가지로 임신했단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상견례 자리에 나와 당황하더라고요. 여동생 말로는 없는 집이 아닌데 나중에 큰아들 결혼할 때 쓰려고 둔 돈밖에 없다더랍니다. 꼼짝없이 원래 그 남자애가 살던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야 했는데 그 꼴은 또 못 보겠더라고요. 제부 생각하면 이론 한 장도 쓰고 싶지 않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지만 사랑하는 여동생이잖아요. 고생해 사는 꼴은 보기 싫고 이왕 결혼시키기로 했으니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기반을 닦아주기로 한 거예요. 부모님께서도 그걸 원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한 30평형대 아파트를 해줬습니다. 제 능력으로 집 하나야 충분히 해줄 수 있었지만 일단 사는 거 지켜보고 나중에 주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너 예뻐서 해주는 거 아니야. 부모 가슴에 못 박고 시집간 여동생 뭐가 예쁘다고 집을 해주겠어? 능력 없는 사위 때문에 너 고생하는 꼴 보면 엄마 아빠 마음고생할 거 생각해서 해준 거야. 그러니까 잘 살아. 돈 아깝단 생각 안 들게. 나중에 내가 해준 집에서 나가란 소리 안 나오게. 알겠어? 언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미안한 줄 알면 잘 살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동생이 결혼식도 못 올리고 혼전 임신으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25에 첫 애를 낳게 된 거예요. 애가 애를 낳았다는 말이 딱이더라고요. 아직도 중학생 언저리 같은 애가 갓난아이를 낳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아이도 태어났겠다. 이제 잘만 살아라. 더는 주변 사람들 실망하게 하는 일 없길 간절히 바랬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출산 후 여동생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결혼도 출산도 해본 적이 없어 처음으로 출산한 사람의 삶을 보게 된 건데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출산은 엄마 몸을 갈아서 낳는 거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작은 체구에 예쁜 몸을 가지고 있었던 여동생 몸매가 망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출산 후에도 출혈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생활해야 하더라고요. 거기다 전몸살에 잠도 못 자고 흐느껴 울고 보다 못한 엄마가 마사지해주면 고통스럽게 우는데 얼마나 짠하던지요. 근데 그 고생은 왜 내 동생만 해야 하는지요. 제부는 자기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며 육아 참여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야 일 때문에 자주 찾아가지 못하지만 엄마는 여동생을 도우러 매일같이 여동생 집에 갔거든요. 어느 날은 엄마를 모시고 여동생 집에 가는데 한숨을 푹푹 내쉬는 겁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수연이 사는 거 보면 답답해서. 애 낳으면 힘들지.
내 친구들 하는 말이 100일 동안은 잠도 제대로 못 잔대. 그래도 좀 거들어주면 좀 좋아. 나 불편하다고 그 집에선 차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럼 저녁에 같이 깨서 수유를 좀 돕든가. 돈이나 많이 벌어다 도우미 부를 능력도 안 되면서 내가 돕겠다는데 왜 그것도 못하게 하냐고. 엄마는 제가 툭 건드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만을 쏟아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위라더니 동생이 고생해 사는 걸 직접 보니 도저히 못 참겠다 싶었던 거죠. 아니, 혼자 독박 육아시키고 그 정도 불편도 감수 못한단 말이야? 그럼 오늘 가서 수연이랑 애 데리고 집에 가자. 엄마 이렇게 밤낮으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게 됐으면 진작 데려왔지.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애도 못 데려가게 하잖아. 아니 왜? 가면 다시는 안 보낼 것 같다나 어쩐다나 뭐라고 구슬렸는지 수연이 그것도 안 가겠다고 하고 아주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제명에 못 살아.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네 집에 가니 마침 주말이라 그런지 제부도 함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고 여동생이 당연하게도 아침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랑 엄마가 오는 걸 보고도 오셨어요 한마디 하고 폰이나 보고 있고 애가 울어도 달려가는 건 아침 준비하는 여동생이었고요. 그걸 보고 엄마 표정은 더 안 좋아지셨고 자연스레 바톤 터치되어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동생이 어르고 달래주는데 갑자기 조카가 토를 하더라고요. 자주 있는 일인지 여동생은 당황하지도 않고 바로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제부가 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먹이라니까. 항상 그렇게 줄한 대로 주니까 토하지. 가만히 앉아 핸드폰을 들고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열받겠어요. 제가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을 성정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가족이 됐으니 내 여동생 남편이 됐으니 존중하고 참아봐야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부, 승일이가 남의 집 자식이야? 제부 아들이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무심해? 뭐가요? 애가 토해서 달려가면 좀 거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항상 그래? 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전부 수연이한테만 맡기는 거 아빠로서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저는 주중에 내내 일하고 왔는데 주말까지 그럼 쉬지도 못하고 애를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수연이는 언제 쉬어? 수연이는 주중에 내내 애 봤는데 언제 쉬냐고. 애 잘 때 쉬잖아요. 편하게 집에 앉아서 애 보는 거랑 밖에서 힘들게 부딪히면서 사회생활하는 거랑 같아요. 처형은 사회생활 해본 사람이 왜 그렇게 몰라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나? 제부! 처형, 이거 우리 집 일이에요. 다른 집에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우리 집만의 룰이 있고 내가 이 집 룰을 만드는 가장이라고요. 근데 너무 지나친 참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선을 넘어도 확실하게 넘어준 덕분에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치사해서 집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집 하나도 못 해와서 처가에 손 벌려 사는 주제에 무슨 가장인가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 가장? 제부가 가장으로서 하는 일이 뭔데? 제부가 집을 해왔어. 수연이 병원비를 냈어. 조리원비를 냈어. 지금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면서 제부가 가장으로서 한 일이 대체 뭐냐고. 매달 벌어오는 생활비? 그 꼴랑 몇 푼. 그거 내가 줄게. 내가 주면 제부가 편하게 집에 앉아서 애 볼래? 내가 수연이한테 주는 월급이니까 수연이 밖에서 놀다 와도 되지? 내가 제부 밖에서 벌어오는 돈에 2배 줄게. 어때? 씨발. 그러자 제부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거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엄마가 달려와 저를 끌고 가려고 했죠. 애초에 상종하지 말라는 시기였어요. 근데 한참이나 어린애한테 욕을 듣고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 노려보자
제부도 똑같이 노려보더라고요. 마치 가짠타는 듯이 한 대 치고 싶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면서요. 뭐? 야, 나는 지금 욕할 줄 몰라서 고분고분 좋은 말로 하는 줄 알아? 어쩌라고요. 꼴랑 전셋집 하나 해준 걸로 더럽게 유세네. 누가 보면 집이라도 사준 줄. 돈 잘 벌어 좋겠네요. 사람 자존심 다 뭉개고 유세떠니 좋으세요? 자존심은 있나 보네. 전셋집 덥석 받을 때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 씨발 나가요. 나가라고요. 왜요? 그쪽 돈 주고 얻은 집이라 못 나가겠다 이거예요? 아 그럼 내가 나가지 뭐. 내가 나갈게요. 됐죠? 됐죠? 제부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위협적으로 얼굴을 들이밀었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만 보자 자기 혼자 분노로 몸을 부르르 떨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뒤늦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나온 여동생을 보자마자 그랬어요. 야, 이수연, 너 이혼해. 언니, 왜 그래? 너 저딴 새끼랑 계속 살 거야?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애 하나 키우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너 선택해. 언니가 승일이 대학까지 다 보내줄게. 너 쟤랑 살면 네 아들 대학? 언감생심이야. 어쩔래, 어? 여동생은 저와 엄마를 보면서 쩔쩔 매는 겁니다. 그래도 미혼모는 아니다 싶었던 엄마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세상의 처가 식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냐고요. 상식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행동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여동생은 사건의 전말을 듣고 대신 사과했고 이혼하겠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저도 짜증나고 화가 나서 아침 먹고 가라는 엄마 말에도 그냥 나와버렸죠. 그 후로 제부는 꼴도 보기 싫어 안 보고 살기로 했어요. 여동생한테 연락해도 제 속만 상해서 자주 연락하지도 않고 엄마 통해서만 연락하고 지냈죠. 어떻게 하면 이혼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무거운 목소리로 어처구니 없는 소식 하나를 전한 겁니다. 정연아, 수연이 둘째 가졌대. 뭐? 아니 애가 아직 돌도 안 됐는데 무슨 둘째? 그러게 말이야. 아휴, 이걸 어쩌면 좋아. 하나도 쩔쩔매면서 둘째는 무슨 둘째야. 그래서 낳겠대? 설마 낳겠다는 거야? 엄마가 차분히 앉혀놓고 말했어. 지금은 하나로도 힘드니까 나중에 돌이나 지나면 승일이 어린이집 가면 그때나 둘째 생각해보자고. 근데 이미 생긴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지우냐고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잖아. 아, 진짜 이수연 왜 그러는 거야, 어? 누구 고생시키려고. 자기 혼자 키우지도 못하는 거 엄마 덕분에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면서.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여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동생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마구 쏘아붙였어요. 태어나 여동생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건 처음이었죠. 야, 이수연,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애 하나 혼자서 못 봐서 나이 든 엄마 도움받아서 육아하는 주제에 뭐 둘째? 둘째? 지금 네 사정에 둘째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언니, 그럼 생겨버린 애를 어떡해. 지워! 아직 손톱만한 게 무슨 애야, 애는. 언니는 몰라서 그래. 그 작은 게 승일이 같은 애가 된다고 생각하면 못 지운다고. 언니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몰라. 애 안 낳아본 나도 알겠다. 지금 네 상황에 애를 낳는 건 애 둘을 다 지옥에서 키운다는 거. 애만 낳으면 장땡이야? 너희 둘 밑에서 크게 될 애 미래는 생각 안 해? 승호 그 능력에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찬데 둘을 무슨 돈으로 키우려고. 너 설마 계속 엄마 아빠 등골 빼먹겠다는 심산이야? 아니면 너 지금 나 믿고 그러니? 내가 집 해주니 나중엔 조카 위해서 뭐라도 해줄 것 같아서 그래? 언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등골을 빼먹다니. 언니가 집 해준 거 고마워.
근데 자꾸 그렇게 언니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집 문제 거론하는 거 나 너무 속상해. 승우한테도 너무 민망하단 말이야. 왜? 자존심은 세우고 싶고 군소리는 듣기 싫대? 그럼 자기가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애 기저귀 하나 안 갈아주는 아빠인데 애 둘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냐고. 결국 자매의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말았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내 동생, 뭐든지 다 내어주고 싶었던 내 동생이었는데 말도 섞기 싫더라고요. 더 잘 살 수 있는 애인데 공주처럼 떠받들 남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평균은 만날 수 있는 애인데요. 왜 평균 이하의 남자를 만나 저렇게 사는지 너무 속이 상했죠. 죽 써서 개 줬단 말이 딱이었어요. 그래도 첫째 때는 여동생에 대한 애정과 첫 조카라서 이것저것 제가 많이 챙겨줬었습니다. 근데 둘째 가졌단 소리에는 지갑도 마음도 안 열리더라고요. 하지만 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제 발로 지옥불에 걸어 들어가겠다는데 어쩌겠어요. 임신 기간 내내 거의 따로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둘째 출산 때 여동생이 임신 중독증으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겁니다. 애는 나왔는데 여동생이 의식을 못 찾아 초상집이었어요. 엄마는 충격에 과호흡으로 쓰러지시고 아빠는 제부 멱살을 잡고 뒤흔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다행히 겨우 의식은 찾았는데 한참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그 사이 첫째는 온전히 엄마 몫이었고 여동생은 병원에 입원해서야 그동안 한 번도 못 잤던 단잠을 자더군요. 저는 의식을 찾은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죽다 살아났어. 그래도 승우랑 살고 싶어? 그래도 걔가 그렇게 좋아? 언니, 그게 왜 승우 탓이야? 저는 그 여동생 한마디에 더는 설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동생 문제는 손을 놓기로 한 거예요. 없는 살림에 애를 둘을 낳아 살든 말든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제 사업에나 집중하고 제 일이나 하고 살아야죠. 형제는 그럴 수 있다지만 부모는 그게 안 되니 문제였어요. 그 와중에 제부가 실직하게 돼서 집에서 산다는 게 엄마 말로는 가면 애가 둘이 아니라 셋이라더라고요. 자기는 밖에서 벌어오는 사람이라 육아를 못한다더니 직장도 없으면서 잘도 밥이나 얻어먹더랍니다. 엄마도 적당히 하고 손 떼. 수연이 그게 선택한 일인데 왜 엄마가 나서서 그 짐을 나눠줘? 부모가 아니면 누가 나눠서 줘. 엄마니까 해야지.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어쩌겠어. 내 딸인데. 진짜 자식이 뭔지요. 부모님 하는 걸 보면서 저라면 저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자식이 원수다, 없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출근하기 전에 시간이 나서 본가에 갔는데 아빠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 날이라 바짓단이 빗물에 흥건하게 다 젖었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5년 전 사준 꽤 좋은 SUV가 있었고 사람 많은 버스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차를 타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게 이상해서 차를 세우고 아빠를 태웠죠. 왜 버스를 타고 가? 아유, 그냥 나이 들어 그런가? 버스도 편하고 좋대. 기름값 쓰고 힘들게 혼자 운전하느니 이게 낫다 싶어서. 기름값이나 교통비나 편해도 금방 오는 자차가 낫지 버스가 나아?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옷 젖을 일도 없잖아. 그때 저는 내심 여동생한테 드는 돈 때문에 기름값이라도 아끼려고 그러나 그랬어요. 그런데 아빠를 일터까지 태워다 드리고 집에 와 엄마한테 물어보니 차가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차가 없다니? 왜? 사고 났어? 그게 아니라 수연이가 애가 둘이 있어서 그런가 차가 없으니 불편하다고 해서. 제부 차 있잖아. 중고로 사서 차가 영 좀 그랬나 보더라고. 결국 폐차했대.
애 아플 때마다 택시 부르고 힘들게 다니는 게 영 그래서 어차피 아빠는 출근할 때나 쓰니까 차가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뭐. 그렇다고 차를 줘? 아, 진짜. 차가 필요하면 자기 능력껏 사면 되지. 부모님이 타는 차까지 빼앗아가는 경우가 어딨어? 수연이 시댁은 뭐 아무것도 안 하겠대? 그 집이야. 승우 워낙 내놓은 자식이라 한 푼 쓰기 아까운 거지. 자식 사는 거 안타까운 건 우리뿐인 것 같더라. 아, 진짜 기가 막혀서 다시 달라고 해. 어떻게 그래? 애들도 있고 불편하다는데. 다시 달라고 해. 내가 아빠 타라고 사준 차지. 능력 없는 제부가 끌고 다니라고 사준 차야? 차가 필요하면 돈을 벌고 빚을 내서라도 차를 사라고 해. 안 돼. 대체 왜 안 돼? 왜? 저는 애꿎은 엄마 앞에서 길길이 날뛰며 여동생 부부가 가져간 차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동생 생각하면 모른 채 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부가 괘씸해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힘들게 하면 여동생이 생각을 고쳐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엄마, 왜 울어? 아, 수연이 어떡하면 좋아, 정말. 왜 또, 왜? 수연이 셋째 가졌대. 사람이 정말 큰 충격을 받으면 입이 딱 조개처럼 입이 꽉 물리는 기분 아시나요? 저 그때 정말 입이 딱 붙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진짜 얘네는 구제불능이다, 안 되겠다 그런 생각뿐이더라고요. 둘도 모자라 셋이요? 둘째 출산한 지 반년 좀 넘었어요. 그것도 죽다 살아난 둘째 출산이었고요. 그런데 겁도 없이 셋째를 가졌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이제 매년 나이 드는 게 느껴져서 죽겠어. 앞으로 얼마나 더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들은 대책도 없이 자꾸 애만 낳겠다고 하고 내 자식이지만 너무 원망스럽고 너한테 너무 미안해 죽겠어, 정연아. 너 힘들게 벌어다 준 돈 그거 원래 꼬박꼬박 모아뒀다가 너 시집 갈 때 돌려주려고 했던 건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죄다 써버리고 이제 돈도 없어. 네 아빠 저녁에 데리도 나가. 그동안 내가 엄마 아빠 생활비 하라고 했던 돈을 다 수연이 줬단 말이야? 빠짐없이 전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연아. 부모님 성격에 힘들게 사는 여동생 외면하지 않을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충격이었습니다. 두 분 생활비로 매달 드리는 돈이 적지 않은데 그것도 모자라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썼다는 게요. 그쯤 되니 그 고리를 제가 끊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여동생 집으로 간 거예요. 언니가 여긴 어쩐 일이야? 아빠가 차 줬다며? 다시 내놔. 언니, 그건 너 내가 매달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도 가져간다면서? 이제 하다 아빠 타고 다니는 차까지 빼앗아가? 너 때문에 아빠 바짓단 다 젖도록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10,000원 버스 타고 출근해. 그거 알아? 여동생은 할 말이 없는지 꿀먹은 벙어리더라고요. 제 시선을 피하는 여동생을 제껴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제부가 고깝게 저를 쳐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키 어딨어? 차키 내놔. 장인 어른이 우리 쓰라고 주신 차인데 왜요? 내 돈 주고 내가 사들인 차고 보험료도 내가 내고 있어. 너희 편하게 살라고 준 거 아니고 우리 부모님 편하게 살라고 준 거라고. 내놔 어서. 아, 진짜 돈 번다고 유세 쩌네. 돈만 잘 벌면 뭐해. 조카 위에 하는 거 하나 없으면서. 제부는 띠껍다는 듯이 빈정거리며 자기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제 발치로 던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미 이성이 끊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조카한테 돈 안 쓰는 처형 원망하고 싶거든.
애비 노릇이나 똑바로 하고 말해. 뭐라고요? 야, 이수연, 너 이번 달까지 집 빼. 언니, 갑자기 집을 빼라고 하면 어떡해? 나 너 많이 봐줬어. 근데 셋째? 누구 좋으라고? 누구 고생시키려고? 너네가 싼 똥은 너네가 알아서 치워. 어디서 엄마 아빠한테 얹혀가려고 그래? 엄마가 다 봐주니 됐다 싶지? 셋째도 엄마한테 키워달라고 하면 되겠다 싶어? 야, 너 철 좀 들어라. 제발. 아빠 환갑 넘었고 엄마도 곧 환갑이야.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데? 언니, 미안해. 내가 잘할게. 엄마 고생 안 시킬게. 집은 안 돼. 이번 달까지 빼.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한테도 연락하지 마. 여동생도 울고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첫째, 둘째 조카도 울기 시작하는데 더 있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부는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고만 있었고요. 비로도 제부가 빌었으면 집은 봐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끝까지 자존심이나 세우고 쳐다보는 꼴이 너무 가짠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 들렀다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엄포를 놓았어요. 당분간 매달 붙이던 용돈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위해서 쓰는 건 한 푼도 아깝지 않은데 그동안 그 돈이 다 수연이네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솔직히 수연이 저렇게 된 거 나나 엄마 아빠 탓도 있어. 애를 셋씩이나 가지고도 걔네들이 부모가 되지 못한 건 하나부터 열까지 결국 도와주고 있던 우리 때문이라고. 차키 가져왔고 집도 빼라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 마음 단단히 먹어. 수연이한테 연락 와도 받지 말고 알아서 살라고 해. 엄마가 안 도와줘도 안 죽어. 다 늙어서 손주들한테까지 부모 노릇하고 싶어? 그러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멈춰. 예전 같으면 그래도 동생인데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러냐 했을 텐데 부모님도 아무 말씀 못했어요. 아무리 아픈 손가락이라지만 두 분도 한계에 다다른 거죠. 부모님 성격에 안 보고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5년을 안 보고 살았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엄마는 그래도 연락은 하고 살고 싶다고 가끔 한 번씩 했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고 가서인지 자존심에 친정에 못 가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연락할 때마다 잘 지낸다고 하고 셋째 낳을 때도 따로 연락도 없더랍니다. 엄마, 수연이한테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안 해. 엄두도 안 난다. 연락했다간 승일이 승주 다대차지 될까봐. 네 아빠도 돈 달란 소리 나올까봐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고 참았대. 잘했어.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어? 엄마 이제 환갑 넘었어. 양심이 있으면 잘못했다. 먼저 연락하겠지. 그래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여동생 출산쯤에 엄마가 매주 절에 나가서 기도하시곤 했어요. 마음 편하려 하시는 일이니 저도 별말 없이 가끔 절에 같이 가곤 했고요. 저는 그동안 여동생 원망만 했습니다. 자기도 엄마가 됐으면 누구보다도 엄마 마음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시위하듯 제부랑 똑같이 연락도 안 하는 거 보고 내 동생이지만 찰떡궁합끼리 잘 만났다 그랬습니다. 한창 반짝반짝 빛나던 시기에 예뻤던 여동생은 가슴 한편에 묻어놓고 말이에요. 그러다 우연히 친구와 함께 식당에 방문했던 날이에요. 거기서 5년 만에 여동생 부부를 보게 된 겁니다. 멀지 않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여동생도 제부도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애가 셋이 아니라 5인 거예요. 왜 그래? 영주야, 나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저기, 저 테이블, 애가 5 맞지? 어? 그러네. 어머, 세상에, 애가 5이나. 엄마가 고생이겠다. 어쩜 좋아?
애 아빠는 애를 보지도 않고 엄마 혼자서. 환장한다, 환장해. 아, 진짜 미치겠다. 우리 수연이가 저러고 살아. 뭐? 수연이란 말이야? 어머 세상에. 미치겠단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애 5을 동생 혼자 낑낑대며 보고 있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어린애들은 숟가락 같은 집기를 바닥에 던지기도 하고 소리를 빽빽 내질렀죠. 여동생은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바쁘고 옆에 있는 애기 밥 먹이느라 혼이 다 나가 있었어요. 게다가 5년 전과는 다르게 헬스케진 몰골에 말도 못하게 충격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는 항의가 있어서요. 애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동생이 그렇게 끙끙거리는 동안 애아빠라는 제보놈은 이어폰 끼고 야구나 보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혀를 차고 있고요. 그 테이블을 바라보는 게 저희뿐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동생은 의식적으로 주변 눈치나 살피지 누가 누군지 제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도 모르더군요. 제부는 자기 혼자 조용히 식사를 깔끔하게 마치고는 일어서 버리더라고요. 여동생은 한술도 제대로 뜨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아, 진짜 언제까지 앉아 있으란 거야? 애 밥 하나 제깍제깍 못 먹여? 당신이 승태랑 승민이만 좀 봐줘. 나는 하나도 못 먹었단 말이야. 애가 나한테 안 오는 걸 어떡해. 코 죽어도 지 엄마 품에서 먹겠다는데 어쩌냐고. 아이, 모르겠으니까 먹고 나오든지 알아서 해. 그러면 승일이랑 승주라도 데리고 나가줘. 내가 승훈이 마저 다 먹이고 데려갈게. 야, 정승혜, 정승주, 너 아빠랑 갈래? 아니, 엄마랑 있을래. 들었지? 내가 데려간데도 애들이 안 오는 걸 어떡하냐. 먹고 와, 그럼. 대단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저 지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애가 5이라니요. 하나도 버거워 엄마 도움받고 살았으면서 자기 남편한테 도움 하나 받지 못했으면서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도저히 밥도 안 넘어가고 결국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속이상에 계산하면서 여동생 테이블까지 계산하고요. 5년 남처럼 살았으니 그것도 남보든 욕이나 하고 무시하면 그만일 텐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라고 그 꼴을 보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고 사니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어도 못 뵙겠죠. 두 분이 아시면 억장이 무너지실 일이라 말도 못하겠고 제 속은 속대로 타들어가고 결국 5년 만에 여동생에게 연락한 거예요. 연락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여동생은 크게 놀라더라고요. 언니, 왜? 무슨 일 있어? 설마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그게 무서운 애가 연락도 안 드리고 살아? 아니, 연락해봤자 걱정만 하시니까. 낮에 식당에서 너 봤어. 어? 그럼 대신 계산해주고 간 게 언니였어? 나는 그냥 애 많은 집이라 고생한다고 그래서 주는 건 줄 알았어. 승일 아빠가 그러기에. 자기들이 좋아 많이 나 식당에 민폐만 끼치는 애들 뭐가 예쁘다고 남이 계산해줘? 야, 이수연, 너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러고 살아? 어떻게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저도 모르게 그동안 사무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살길 바랬던 여동생이 말도 못할 수준으로 힘들게 사는 것도 속상하고 결국 제부랑 기싸움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생 힘들게 한 것 같아서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고 저희 자매는 한동안 서로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 동생이 하는 말에 눈물이 쏙 들어가는 겁니다. 언니, 근데 넷째랑 5째는 내가 낳은 게 아니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넷째, 다섯째는 승일 아빠가 밖에서 낳아온 애들이야. 뭐?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처음으로 여동생 집을 찾아갔죠. 여동생은 19평짜리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집은 현관부터 거실, 온 방이 애들 짐으로 가득 차 답답했고요. 여동생은 학교며 유치원에 간 애들 외에 애 둘을 더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밖에서 나와왔다던 그 둘이었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몰골이 더 말이 아니더군요. 그래봤자 30대인데 저보다 더 팍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제부는 일은 해? 하다 안 하다 하다가 최근에는 공장 나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괜히 어린애들 눈치를 살폈습니다. 3살, 2살로 어려서 뭘 알기나 할까 싶었지만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여동생은 자포자기라도 한 듯 거리낌 없이 말했어요. 승우 꿈이 애 많이 낳아서 키우는 다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였어. 결혼 전부터 애는 되도록 많이 낳고 싶다고 했었고, 많이 낳으면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매스컴 타면 민간 지원도 받을 길 있으니까 애 키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면서. 아이고, 애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나라 돈으로 애 키우려고 했대? 그래서 근데 왜 밖에서 애를 낳아와? 언니도 알잖아. 나 둘째 낳고 좀 힘들었던 거. 실은 셋째도 난산이라 거의 죽다 살아났어. 엄마한테 연락 좀 해달랬는데 승우가 안 해주더라. 어찌저찌 낳고 나니까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나았다 싶고. 근데 그 뒤로 애가 안 생기는 거야. 병원에서는 자궁 내막에 문제가 있다는데 근데 다행이다 했어. 정말 도저히 더는 못 낳겠더라고. 애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럼 셋이나 낳고 말지. 왜 넷째, 다섯째가 생긴 건데? 승우가 셋은 부족하다고. 그럼 밖에서 나오겠다고 그냥 기르기만 하라고 했어. 뭐? 다른 여자한테서 애를 낳았단 말이야? 넌 그걸 허락했어? 허락 안 했지. 당연히 안 했지. 그건 싫다. 그게 뭐냐. 바람이랑 뭐가 다르냐. 내가 왜 혼외자를 키워야 되냐고 그랬지. 그랬는데? 약속했지 않느냐고. 나보고 분명히 아이 많이 낳아서 다복한 가정 만들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자꾸 나 나쁜 사람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부는 여동생을 가스라이팅 한 것이었어요. 다복한 가정을 주지 못하는 아내, 처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무책임한 사람 프레임을 씌워서요. 여동생은 여러 날을 그런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내려앉게 듣다가 결국 허락하고 만 것이었죠. 그렇게 제부는 떳떳하게 여동생이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를 만나 애 둘을 만들어 온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딨나요? 그런 남자 만나 인생 망친 거야. 여동생 탓도 있지만 제부는 정말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악마 같다 생각되는 일은 또 있었어요. 언니,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여동생이 울면서 제 팔을 붙들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간절하고 처절하게 느껴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동생이 그 남자를 만나고 처음으로 제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벗어나고 싶다고,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이혼해. 뭐가 문제야? 당장 이혼해. 못해. 야, 이수연.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야. 왜 못하는데? 승태랑 승민이 데리고 오고 나서 도저히 정이 안 붙어서 못 키우겠다고 했었어. 내 애 같지도 않고
자꾸 그 사람 밖에서 애엄마들 계속 만나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애 다시 보내려고 했거든.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앤데 왜 보내야 하니? 그래서 그럼 나는 내가 낳은 애들만 키울 테니 이혼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안 된다고 해서 못해? 그냥 하면 되잖아. 그 사람이 내 동영상 가지고 있단 말이야. 뭐? 여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오열하는 겁니다. 말을 더는 잇지 못할 정도였어요. 여동생이 울기 시작하니 어린애들 둘도 덩달아 울기 시작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여동생에게 그동안 여동생 몰래 찍어놓은 부부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했답니다. 이혼하게 되면 그 영상을 전부 지인들에게 보내버리고 자기도 죽어버리겠다고요. 마음 약한 여동생이 그 협박에 넘어가 버린 것이었어요. 꼼짝없이 평생 자기 인생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체념한 와중에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었고요. 제가 구세주 같더랍니다. 지금 아니면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을 것 같다고 도와달라 울부짖더라고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성을 잃은 여동생 대신 저라도 이성을 붙들고 있어야 했어요. 일단 제부한테 나 만난 건 비밀로 해. 그리고 평소처럼 대하고. 내가 변호사 만나볼게. 차근차근 천천히 준비하자. 알았어? 응, 언니, 미안해. 너무 미안해.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여동생 집을 나와 저는 바로 아는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여동생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민사와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신경정신과에서도 진단받았는데 심각한 우울증이라더라고요. 주변에서 24시간 지키고 있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버텼지 아니었으면 진작 일이 났을 거란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준비를 모두 마친 후 여동생과 아이 셋을 전부 친정으로 데려왔습니다. 부모님께는 내내 숨기고 있다가 겨우 말씀드리게 됐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과 여동생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동생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죄송하다 오열했죠. 법정에 선 제부는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아내를 인간으로서 존중하지도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 출산의 도구로 쓰다니요. 게다가 몰래 찍은 영상으로 협박하다니 이게 정말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나는 내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가정이 뭔데요? 자식 낳고 잘 키우고 결국 대를 잇는 게 목적 아니에요? 아내가 아이를 못 낳게 되니 내가 알아서 해결해 온 건데 그게 왜 죄인데요? 가족으로서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일이에요. 내가 진짜 뭐 퍼뜨렸습니까? 그냥 겁 좀 준 거 아니에요, 겁 좀. 어디 감히 애엄마가 이혼을 함부로 들먹이냐고요. 결국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제부 궤변은 법정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동생이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정 확장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동생에게 감정적 학대와 양육 부담을 전가한 데다가 영상으로 협박한 죄가 무거웠던 거죠. 군대 선임이 나랏밥 먹을 상이라고 했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던 거예요. 교도소 밥도 나랏밥이니까요. 동생은 그 후로 한동안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다 어느 날 저를 불러다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 마지막으로 언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뭔데? 말만 해. 나 다른 데서 내 힘으로 좀 살아보고 싶어. 엄마 아빠 힘들게 애들 맡기고 일 다니는 거 싫고. 나 편하자고 그렇게 사는 거 너무 죄송해서. 승일 아빠 출소해서 나 찾아오는 것도 너무 무섭고. 그래서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가서 살고 싶어.
나 거기 집만 좀 어떻게 해결해줘. 월세 보증금만 해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차용증도 쓸게. 저는 그제야 여동생이 부모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애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싶다는, 더는 부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말도 못하기 힘든 과정 끝에 어른이 되었지만 그래도 더 늦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해달라는 여동생을 위해 저는 여동생이 원하는 지역에 집을 샀어요. 물론 제 이름으로 산 거예요. 그냥 집 해주겠다고 하니 절대 받지 않겠다더라고요. 적어도 집세 걱정, 때마다 집 옮겨 다녀야 하는 걱정이라도 덜어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첫째, 둘째 초등학교에 다니고 셋째만 유치원에 다닙니다. 여동생은 애들 학교 갈 시간에 카페에서 일도 하고 집에서는 전공 살려 프리랜서 일을 합니다. 부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내려가서 여동생 애들을 보고 오고요. 편부모 가족이요. 불완전한 양부모 가족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동생이 안정을 찾아가니 심리적 불안을 가지고 있던 애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항상 웃고 여동생한테 항상 엄마 사랑한다, 평생 곁에 있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앞으로도 딱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상의 행복은 바라지도 않아요.